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조기 폐장했는데요. 그런데 분위기는 오히려 상승의 불씨를 좀 키워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뭔가 AI 고평가 논란도 한숨 좀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M7 종목들의 반등 흐름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 흐름이 진짜 산타랠리, 산타가 어디로 갈지, 산타랠리 어디로 갈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챗GPT가 출시된 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딱 3년이죠. 야,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979%나 네.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건 지금 AI가 얼만큼 왔다고 좀 보시나요? 뭐 아직은 태동기냐, 아니면 뭐 아주 성장기에 들어갔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저는 1막 한참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로 치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도 있고 부러지는 나무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잔가지들은 흔들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마이클 베리 때문에 버블론이 되게 광범위하게 확산됐었고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재미있게 잠깐 써보시더니 어머 좋네. 그래가지고 또 분위기가 반등되는 건 이거 솔직히 좋은 거 갈대처럼 아니거든요. 막 흔들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뿌리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부는 바람에 의해서 조금 전체적인 여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빈약한 토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뿌리가 강화될 때까지는 이런 바람 불 때마다 또 안 좋아졌다가 또 챗GPT도 곧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 AI는 진짜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좋아질 거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오픈 AI가 상장을 한다든지 재무제표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주고받는 모양새를 좀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까지는 좀 흔들리는 시간이었고 기대감을 키우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조금씩 증명하는 시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황연구원님. 그 증명과 의심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기업들은 숫자로 사실은 증명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11월 달 시장만 놓고 봐도 미국 증시 흔들리는 모습들 보이기도 했지만 S&P 500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여전히 준수했거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을 또 견고한 숫자들을 보여주면서 증명했는데 네. 사실은 그러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잠깐 불었던 바람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결국에는 다시 또 시장의 관심이 중심을 잡고 있었던 숫자들로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면 다시 또 시장은 또 가격을 다지면서 계속 우상향 추세로 회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우상향을 가고 있는 큰 그림에서 높아진 PER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도 보시는 건가요? 그 PER이 높다라는 전제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5년 평균보다 1필준 편차 상단에 놓여 있어서 그러니까 5년의 거의 최고치 수준에 있어서 이게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말의 전제는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회귀한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슐러 P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한 150년간의 미국 시장의 PR 데이터를 집계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숫자를 놓고 보면 2010년대 이후에 미국 시장의 PR 밸류에이션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밴드를 2010년대부터 깨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사실은 90년대부터 우상향 추세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얘기들은 결국엔 나오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 자본 효율성과 이런 부분과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위 자본당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은 기업이라고 하면 더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하다 이런 논리로 계속 시장의 고밸류에이션이라고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높이를 높여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밸류들 이제 뭐 가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에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PER도 AI를 볼 때는 좀 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요새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미나이 써보셨어요? 그럼요. 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총평이 좀. 좋아요. 좋은데요. 저는 챗GPT를 버리고 제미나이로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얼리 어댑터들이라든지 이쪽에 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쓰면서 나 이제 갈아탄대 그러죠. 그분들만 갈아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희 어머니가 갈아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챗GPT가 쓰는 것이 불만족스럽고 도저히 못 쓰겠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챗GPT 쓰는 것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미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졌고 이미 만족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제미나이로 우르르 간다가 아니라 제미나이도 이제 구실을 하는구나. 3년 동안 사실은 맞아요. 1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1등 못 하다가 한 번 1등 잘한 거고 저는 이거 6개월 내에 또 손이 바뀔 거고 또 6개월 일하면 또 바뀔 거고. 이런 그래서 식- 예. 요새 궁금한 게 챗GPT가 원래 중심을 잡고 있다가 이제 그록이 한번 앞서 나갔죠. 네. 그다음에 이번 제미나이가 탁 튀어나와서 지금 제일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챗GPT가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사실은 또 코딩 부분에서는 지금 클로드를 제미나이가 앞서고 있지 못해요. 바로 또 소넷 4.5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3.0 프로 나올 때도 특정 코딩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클로드가 계속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클로드도 매출이 좋습니다. 특히 B2B 시장에서 매출이 매우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즉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이런 벤츠 S클래스가 모든 사람 성능치를 좋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는 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나 조건과 취향에 따라서 이제는 선택적으로 대중시대, 그다음에 얼마나 브랜드 파워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기술의 최상위 수준 이것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07년에 모델 T가 포드가 만들어서 세상을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죠. 근데 지금 모닝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걸로도 시장은 재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장의 수준에 맞는 기술로서 재편하는 것이지 꼭 1등해야 그래도 꼭 달리기 잘해야 1등해야 뭐 세상을 재편하는 건 지금 월드컵이 아니거든요. 예. 시장입니다. 네. 근데 저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살짝 중국 AI는 조금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것 딥시크. 같아요. 딥시크 쇼크가 있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중국 AI 문샷 AI에서 나온 키미가 지금 뭐 얘기하셨던 클로드보다도 더 높은 점수들을 오.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연말 연시가 되면 다시 딥시크가 나왔던 게 하필이면 저희가 설날을 연휴에 쉬고 있을 때였다 맞아요, 보니까 작년에. 네. 연말 연시에 혹시 중국에서 뭔가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지 일단 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영건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글쎄요, 그거를 예측하는 건 전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뭔가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센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라 보는 게 저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 락인 효과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쓰거나 익숙하던 거에 좀 더 이제 다른 뭔가가 새롭고 좋은 게 나와도 내가 쓰던 게 익숙하면 그걸 계속 쓰게 쓰게 되죠.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거버넌스도 들어가고 익숙함도 들어가고 말씀하셨던 어떤 브랜드 파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그 90년대 PC OS 시장이 성장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경쟁이 뭐 리눅스라는 OS가 있다라고 할 때 지금 대부분 윈도우 윈도우 쓰시죠.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떤 락인 효과라는 거죠. 내가 쓰던 걸 쓰고 저 사람이 쓰는데 나도 써야 이제 같이 편한 것, 편하니까. 같이 편한 거. 저 사람들 쓰니까 나도 쓰는 거. 이런 맥락으로 아마 그 글로벌 AI 그 소프트웨어 시장의 네. 경쟁 구도가 좀 펼쳐질 거다라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은 어느 정도 락인 효과가 미국의 모델들에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화권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 모델을 중심으로 그 락인 효과가 있고 결국엔 그 제3지역에서 어떤 모델이 거기서 먼저 치고 나가느냐, 거기서 먼저 시장을 형성하느냐, 이 싸움이 이제 좀 뭐랄까 결국엔 구조적으로 봐야 될 핵심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국은 이제 별도로 이제 미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하고 다르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챗GPT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딥시크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웹 접속에 있어서 이미 딥시크 잘 하고 있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키미2 같은 이러한 성능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알리바바 예를 들면 최근에 2주 전에 서비스 발표한 일주일 만에 그냥 지금 판쓰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대중들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알리바바가 지금 대단히 추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또 2주 전에 CEO가 나와서 B2B 이커머스에서 이제 AI로
구매 담당자가 보통 한 달 걸려가지고 저 회사의 제품이 좋은지 저 회사의 신용 정도는 어딘지 우리가 납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구매부서에서 일일이 다 전화했었는데 2시간 만에 AI가 해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먹힌다면 전통적으로 또 알리바바가 B2B 커머스에서 되게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어떠한 확장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알리바바랑 같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엔트그룹이라고 하는 핀테크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곳곳으로 지금 미국하고 모든 데다 전선을 긋고 있는 거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안 보는 건 유럽 시장이죠. 유럽은 프랑스 기업도 있지만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있지만 중국에 있는 오픈 소스를 대단히 특히 알리바바의 콘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유럽 쪽으로 지금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내년도 되면은 자율주행과 관련 로보택시와 관련돼서는 바이조의 아폴로 고가 내년에 베를린하고 뮌헨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두바이에서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6년은 중국과 미국에서 싸웠던 두 각각의 AI 서비스 진영들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신들의 영향을 글로벌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충돌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2026년이 아닐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강 체제에서 이제 뭔가 유럽까지 좀 퍼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AI도 우리가 좀 궁금은 한데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소장님 지난주에 이제 TPU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에서 이 TPU를 내는 바람에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지금까지 앞서 이야기했던 딥시크 막 출시해도 젠슨 왕은 끄떡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젠슨 왕이 좀 긁힌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더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TPU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건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이브리드로 갈 거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로 본다. 근데 그것이 상처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구글의 TPU랑 결합해서 구글도 여러분 엔비디아의 대단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TPU가 있더라도 GPU하고 결합해서 쓰는 것이지 텐서만, 즉 TPU는 여러분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행렬로 되어 있지 않는 텐서가 행렬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아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 GPU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다만 앞으로 시장은 폭발적으로 AI 칩 시장 커질 거고 엔비디아도 매출을 증가시키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약화되겠죠. 초기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다 싹쓸이했지만 지금은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함께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스토리텔링이 사실상 모든 시장을 점령했던 즉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엄청난 격차를 보이면서 이 시장을 정리했다라면 이제는 이 시장을 같이 호령하면서 같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들이 드디어 출연할 거고 사실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자기네 AI6부터는 팹까지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텔하고 협력을 하던.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용도의 AI 칩들이 발생할 거고 시장에 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분산시키겠지만 시장 자체가 흔히 말하는 TAM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이 어떻게 평가해 줄지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TPU는 2007년에서야 매출이 겨우 재무제표에 찍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7년까지 올해 4분기 실적 2007년? 발표를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2027년이죠. 네. 그래서 2027년에 처음에 메타하고 지금 엔스로픽하고 쓰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4분기를 끝내고 내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는 TPU는 아무런 시장의 영향을 수치적으로 볼 때는 수학적으로 볼 때는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TPU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시장의 파괴력을 가려면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뭔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어떤 한 기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스켓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빅테크들을 누가 좋다 지금 당장은 알파벳이 엔비디아를 뛰어넘고 이제 혼자 독주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11월부터 알파벳 혼자 주가가 한 15% 정도 오르고 맞아요. 엔비디아 한 12% 13% 빠지고 나머지 빅테크들 한 4% 빠졌었는데 그런 차별화가 장기화되기보다는 결국에는 빠진 애들이 키 맞추기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저도 좀 같은 논제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몇 가지 더 붙여보자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TPU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일부 영역에서는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산을 해주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GPU만이 할 수 있는 역량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미국 주식이나 미국 종목들을 보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독점력이고 사실상 이번에 TPU가 사상 처음으로 메타한테 물리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TPU 자체만으로 네.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는 한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GPU에 대한 의존도가 전혀 그러니까 낮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제가 지난 3월달에 그 엔비디아 GTC라 그래서 네. GTC 개발자 그 개발자 컨퍼런스를 갔다 온 적이 갔다 있는데 오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만났던 그 스타트업들이나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방식들을 보면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당신들은 왜 엔비디아 GPU를 쓰세요라고 하면 편하니까. 이것도 아까 그런 맥락이거든요. 편하고 그게 편한 이유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그 쿠다라고 하는 쿠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OS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면 이제 GPU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공간도 구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옴니버스와 같은 그런 OS들을 기반으로 그 GPU 비즈니스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락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의 어떤 차별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좀 더 열어놓고 바스켓 관점에서 미국 주식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뭐 지금도 사실 브로드컴 주가가 잘 가고는 있는데 브로드컴이 작년 이맘때 아마 12월 중순 때부터 이제 갑자기 에이직 반도체다 하면서 쫙 치고 올라갔던 기억이 좀 있는데 브로드컴만큼 쭉 구글도 좀 괜찮게 달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말씀을 나눴던 저희가 말씀드린 네. 내용들 중에 그 TPU가 새로 이제 GPU 시장에 들어서고 그래서 다른 그 고객사들의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글 자체도 엔비디아한테 70% 넘는 GP 마진을 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뭐 TPU로 뭔가 이것저것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얘기들을 가격에 반영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정리를 드려보면 브로드컴처럼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좀 주가가 좀 더 리레이팅 되면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TPU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계속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국내에서 이수페타시스였는데 그렇죠. 혹시 이수페타시스 외에 우리가 구글 밸류체인에서 좀 놓치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센터장님 저는 그게 어떨까요?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이수 페타시스에서 만들고 있는 PCB라는 거라든지 그러한 그 인쇄 회로판이죠. 예. 지금 당장에 어차피 TPU를 만들더라도 결국은 TSMC가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생산 공정의 여분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TPU 더 생산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관련주로 오르는 바람 타고 오르는 건데요. 자꾸 한국은 밸류체인을 자꾸 보시려고 하는데 지금은 AI의 주 나무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 나무를 보셔야죠. 왜 똑같은 돈이 있는데 구글을 그러니까 알파벳을 사야지. 지금 격가지로 갈 왜 때가 격가지로 아닌데. 빠져요? 이게에서는 바람만 불면 꺾일 바람들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확정된 기술이냐? 앞으로 2, 3년간 이 기술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냐? 그러면 이 기술이 성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중심 나무들이 12그루, 20그루, 30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구글 또한 저는 작년에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2025년은 알파벳이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챗GPT가 검색 시장에 들어오면서 검색 시장에 매출이 들면 여러분 알파벳의 매출 전체 55%는요. TPU가 아니라 검색 시장에서의 검색 광고예요. 예. 검색 광고가 빠지면 단계적으로 빠질 텐데 이들이 이걸 어떻게 감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그거를 AI로 광고 효과를 올리면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전통 광고를 버리고 흔히 말하는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것을 버리고 본인 스스로 검색 광고도 이제는 검색 또한 AI 검색으로 간다는 건데 AI 모두 지금 한국에도 도입됐잖아요. 여기에 광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럼 구글이 저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기세로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지 데이터로서 어떻게 내년에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고 이 험난한 과정을 그나마 이런 혁신가의 정신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나가고 잘 이끌어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지 펀더멘탈 상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알파벳이 들어갔다? 전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메인 디쉬 놔두고 왜 반찬만 먹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메인 디쉬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TPU에서
뭔가 오늘 단독성 보도도 있고 좀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유리한 겁니까? 삼성전자가 유리한 겁니까? 둘 다 유리하죠. 둘다 우선은 유리하다? 하이닉스가 1위 HBM 사업자고,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TPU가 사실은 2017년부터 나왔고 지금 7세대잖아요. 계속 세대를 진행하면서 메모리를 여기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효율적이라고 해서 메모리 없이 간다가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고사양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HBM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TSMC가 거기에 지금 TPU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 생산 배당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늘려나가겠죠. 근데 TSMC가 보셔야 될 것들은 미국 아리조나하고 지금 일본에다가 공장을 확대하잖아요. 이때부터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때부터 TPU를 더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HBM도 납품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미국 공장에는 아마 마이크론 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마이크론 써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것이 자꾸 2강 체계라는데 3강 체계죠. 마이크론이 2등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마이크론에 여러분 마이크론 공장 질 때 거기에 애플 사장 와서 삽두고 구글 순다피차에 와가지고 삽두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오고 엔비디아 대표도 와서 같이 떴잖아요. 마이크론 잘해보자. 이게 지금 미국의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HBM 플레이어라는 거. 근데 저는 그래도 되는 것이 워낙 AI 칩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여기서 먹을 것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빨리 HBM 4 내야죠. 4 내야 되고 근데 지금 있는 걸로도 뭘 해볼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요. 지금의 주도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GPU가 맞습니다.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이 하냐 못하냐는 삼성전자에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HBM 시장 저는 중요하고 저는 SK나 삼성전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시장이 커지니까요. 시장 점유율을 지금 삼성전자 명확하게 3인 거고요. 3위라도 먹을 것이 많은 시장이라는 거고 네. 그 시장이 커진다는 걸 좋게 보셔야지 여기서 혹시 삼성이 더 이롭지 않을까? 이건 그냥 상상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좀 덧붙여서 요걸 요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TPU가 나온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일단은 뭐 GPU가 비싼 것도 있고 빨리 AI 칩을 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요게 또 이제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TPU가. 25%죠. 예, 또 전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한데 사실 전성비가 중요한 AI 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도 HBM3E에서 4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4로 갈수록 더 비싸지는 거죠. 네. SK하이닉스는 HBM4를 이제 모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전성비가 중요한데 굳이 이 HBM4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오픈 AI 입장이라 보죠. 지금 구글한테 눌렸어요. 자, 이거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TPU 쓸까요? 아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빨리 추격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건데 오픈 AI는 무조건 엔비디아 GPU 쓸 겁니다. 이럴 때요. 그러니까 지금 추격하는 기업들은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서 좀 낭비 있더라도 미국은 효율성, 딥시크는 중국은 어쩔 수 없는 빈곤함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적게 효율성을 TPU가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졌다면 난리가 났겠죠.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 지금 중국도 보세요. 안 되니까 하웨이 칩 300몇 개를 연결하잖아요. 전력 소모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력 국가가 대줄 테니까 마음껏 쓰라는 거잖아요. 쫓아가보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경제적 효율성이 TPU 좋아요. 앞으로 성장하는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왕 많이 쓰는 기업들은 효율성 있게 가야죠. 가뜩이나 지금 전력도 부족한데 부족하니까요. 근데 가능하면 섞는 거고 믹스하는 것이지 하이브리드 하는 것이지 야 이제 TPU 나왔으니까 우리 다 집어치고 TPU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치하더라도 대치동가에 왜 시켜요? 다 굳이 대충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가면 돈 좀 쓰더라도 이게 지금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단기간에 속성가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한 국면도 시장 국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PU가 나와서 25%밖에 전력을 안 쓴다던데 전력난 심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TPU의 세상에 오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TPU가 저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건 맞아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테슬라가 만드는 AI6 칩도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거예요. 각각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AI가 진화될수록 쓰임새는 다 변화됩니다. 예를 들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야 너 블랙엘 좋다니까 블랙엘 심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맞는 토로칩이라고 하는 연산 NPU를 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엔비디아도 특수한 토로칩을 만드는 거고 AI6는 저희 테슬라가 만드는 건 NPU거든요. 여기는 NPU 쓰는 거죠. 여기다가 블랙을 갖다 뭐 루빈 좋다고 해서 루빈 집어일 이유도 없고 불가능한 거죠. TPU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이제 다양성 얘기도 해주셨고 또 AI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주말에 인텔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애플과의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근데 이걸 저희가 어느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플에서 이제 얻게 될 게 저사양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있어서 과연 이게 지금 다변화가 된다라고 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인텔 힘을 실어주니까 그냥 거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 일단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텔이 고사양을 만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고사양을 맡기겠어요. 인텔은 2나노, 3나노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삼성도 못 만들어서 TSMC가 이 시장 다 먹고 있는데 인텔이 거기서 어디가 명함을 내걸겠어요. 근데 인텔하고 협력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의 지정학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트럼프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플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고 인텔을 살려야 되는데 인텔한테 처음부터 저기 TSMC랑 똑같은 거 만들어주세요 못 만드는데 거기다 그걸 들이밀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저사양, 우리 M2 칩 그나마 아이패드에도 좀 들어가야 되고 지금 M4하고 M5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M2 칩에서 우리 저가형 상품 시장도 가야 되는데 이거 TSMC가 만들려니까 이윤율 안 떨어진다고 해서 잘 안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라도 좀 만들어 주실래요? 그럼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체력을 키울 수가 있고 달리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텔로서는 이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인텔하고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에게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기회 요소가 오는 거고 그것을 인텔이 잘 살리면은 성장의 모멘텀이 마련되겠지만 그런데도 계속 수위를 나쁘고 이거 주셨는데도 못 만들겠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게는 역사적인 기회가 죽어가고 있는 인텔의 소생의 기회가 온 거고 소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인텔의 이제 능력이겠죠. 이제는 인텔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인텔한테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지정학적인 어떤 분할에 따른 기회가 기업의 이익과도 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 이제 애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공급망 다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를 최근에 TPU 주문을 냈던 메타를 예로 들었을 때 메타가 이번에 TPU 주문을 내면서 자기네가 이제 AI 반도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랑 이제 알파벳이랑 또 자체 AI 칩 이렇게 세 군데로 사실상 그 공급망이 다변화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가서 우리 이만큼 가격을 주고 살래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부르는 가격을 받아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의 가격 협상력이 생긴 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플도 기존에는 TSMC한테 거의 대부분 의존하던 거에서 인텔한테 좀 이제 공급망 다변화가 되면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맞아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국가적 이익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는 지금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 종류들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 자체가 희소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약간 능력이 딸리고 수율이 딸렸던 인텔의 파운드리 비즈니스까지도 같이 주목을 받는 이렇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그런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국내 중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탑다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 올해 이제 주가가 반응한 이유가 그 배경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AI 반도체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AI가 그 간단한 기초적인 연산은 레거시 서버에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가면서 이게 레거시 반도체까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맥락에서 삼성전자도 그런 그림에서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AI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쪽 좀 이야기로 같이 해볼 텐데 한국전력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유독 좀 빠지긴 했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 주가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한수원도 있다 보니까 원전 모멘텀도 이제 하나 둘씩 좀 받아가는 것 같고 전기료 인상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뭐 개별 기업 종목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고 뭐 재무제표를 제가 한국전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력이 워낙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오픈AI마저도 2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1기가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지금도 뭐 미국에서도 지금 전력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전력 회사, 냉각 회사, 즉 주변 가치 사슬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한국전력도 뭔가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26만 장 들여오면요 화력 발전소 2개면 끝나거든요. 네. 저희 26만 장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데이터 센터 짓는데 단일 데이터 센터에 60만 장 들어가잖아요. 한국에는 보도 안 되지만 포르투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유로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짓고요. 아마존이 스페인에다가 160억 유로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짓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는 140억 유로를 들이고요. 독일에도 65억 들이고요. 데이터 센터는요 지금 광폭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지어지는 26만 장의 기부는 600메가와트예요. 이거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화력 발전소 2개만 신설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의 실적이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본 적이 없지만 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숫자에서 과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새로운 기술력으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정말 한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한국전력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런 거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력이 오른다? 그냥 우리에 있는 바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진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바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숫자로서 전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시장에 한국에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발생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에 정말로 펀다멘탈에 한국전력이 반영될 것인가? 이거는 따져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력기기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주말 미증시에서도 또 에너지가 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는 상선 컨테이너선들까지도 SMR을 실질적으로 같이 뭐 도입하겠다 이러면서 SMR 관련주들까지도 오르는 상황이라서 좀 뭐 전력기기, 원자력, SMR 다 묶어서 좀 계속해서 투자에 있어서 연속성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AI 산업에서 슈티지에 우선순위를 준다라고 하면 그 AI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앞단에 전력 인프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증시의 역사를 보면요. 그 주가가 추세적으로 꺾이는 사례는 딱 두 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경기 침체고요. 두 번째가 과잉 공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은 명확하게 초과 수요 상황이고 그 초과 수요 상황이 앞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에 뒷받침이 되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스켓들이 계속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먼저 쏘면서 그 유동성 효과 일시적으로 빠지면 주가가 세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 변동성들은 있지만 결국엔 큰 추세에서는 초과 수요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우상향 추세도 유지된다라는 그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항상 AI 반도체, AI 투자할 때 항상 반도체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항상 이 순위가 이 전력 인프라인데 이 순위라고 그런지 좀 잊혀져가지고 여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저점 잘 보고 괜찮은 포인트를 잘 포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또 있었던 이슈가 오늘 시장을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 아마 보안을 보실 겁니다. 그 이유가 쿠팡.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 때문인데요. 자, 일단 뭐 최근에 최근에 이제 통신사부터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볼 때 보안주들이 우리나라가 사실 뭐 보안 정말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센터장님. 살만한 종목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이 좀 짙어요.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뭐 해주실 말이 좀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한국의 보안 시장이 갈라파고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국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갈라파고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은 특수한 군사라든지 뭐 몇 가지 외를 하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는 이중 물리적으로 마감을 분리시켰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내부망과 인트라망과 외부 인터넷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보안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물리적인 이중망 구조를 불필요한 곳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구글이 물리적 망을 하나요? 특수 경우를 빼놓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애플은 이중망 할까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 이중망 해요. 그러니까 다 하고 엔비디아 이중망 할까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시장을 향해서 보안 기술도 발전합니다. 즉 물리적 망을 분리하지 않은 시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시장이 저쪽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보안 기술을 발전하는데요. 그 보안 기술을 한국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국 시장 작은데 여기만 독특한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우선은 기업들이 취할 것만 취하면은 면책되는 조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다 북한 해커 때문인 거예요. 중국 해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 사람들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가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기업에서도 이거를 비용 문제로 보니까 사실은 공공재잖아요. 과거부터 싸이월드는 뭐 안 터졌나요? 네. 계속해서 터져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책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기업이 처벌해야 돼요. 근데 처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킬 거 다 지켰으면. 이 제도도 개선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보안 시장을 글로벌로 같이 가줘야 글로벌에서 예를 들면 한국 글로벌 보안 업체만 주가만 투자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개인 정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면 보안 시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해외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구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기존하고 보안 시장도 같이 가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의 미증시에서의 주가도 사실 좀 궁금한 게 국내에서는 사실 보안 문제가 너무 만성화되면서 터지면서 저야말로 지금 SK텔레콤, 쿠팡 지금 다 피해자가 돼버린 사면타? 상황인데 예. 네, 다 당했습니다. 힘들겠네요. 자, 근데 미국에서는 확실히 보안에 대한 문제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쿠팡의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보안 이슈를 가지고 쿠팡의 펀더멘털을 평가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라거나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나 뭐 수익성이 타격이 된다라는 그렇게 되는 것은 뭐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는 판단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